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진입했고 이 가운데 한 대는 서울 인근 상공까지 접근했습니다. 우리 군은 격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의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노동부는 민노총 등의 다음 달까지 최근 3년치 회계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레 검찰 출석은 어렵다며 조사 날짜와 방식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60명의 사진과 이름을 온라인에 공개한 건 이 대표 보좌관 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 1000여 채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보다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646억 원을 떼먹은 임대인도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외염을 일으키는 기생충에 감염돼 사망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국에서 4개월 동안 머물다 귀국한 50대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3,700만 명에 달한다는 내부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광저우는 장례 절차 없이 화장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과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면서 지금까지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이어서 오늘은 무인기 5대를 우리 쪽으로 내려보내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과거 떨어진 무인기 잔해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도발을 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군에 즉각 비상이 걸렸고 전투기에 공격용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고 그중 한 대는 서울 북부권을 휘젓고 돌아다니다 북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첫 보도는 윤동빈 기자입니다. 가로 폭 2m 정도의 북한 무인기가 오늘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시각은 오전 10시 25분. 무인기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하더니 곧장 서울 북부 지역까지 침범했고 뒤이어 4대가 시차를 두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주위를 교란시켰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다. 우리 군은 즉각 F-15K 전투기와 아파치 공격 헬기를 투입해 격추를 시도했습니다. 민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사격을 하지 않았고 교동도 인근 해상에서 헬기 한 대가 기관포 100여 발을 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서울 북부 지역까지 침투했던 무인기는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고 추적에 실패한 무인기도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오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약 1시간가량 항공기 이륙이 중단됐습니다. 북한이 공군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적어도 침투에 용이한 무인기까지 도발에 활용하고 나서면서 우리 군의 항공작전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이 투입한 경공격기 한 대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무인기를 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우리 방공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영공을 7시간 동안 휘젓고 다니자 우리 군도 군사분계선 인근과 이북 지역으로 유무인 정찰기를 투입하는 상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찰기들은 북한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정찰 활동을 했습니다. 이북 지역으로 투입하여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 침범에 한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였고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 활동을 우리 군의 정찰기가 북한 도발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 상응 조치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작전을 위해 출격했던 공군의 경공격기 한 대가 이륙 후 추락해 조종사들이 비상탈출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30여 차례에 걸쳐 6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무인기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대응 방안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도발도 다양하게 구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응 방안들이 나와야 되겠죠.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것을 필요에 따라서. 군은 북한의 오늘 영공 침범이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물론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흔히 드론이라고 불리는 무인기는 이제 항공전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새로운 병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1000여 대의 무인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기가 수시로 우리 쪽을 드나들며 전방 지역에 군사 정보를 빼내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북한군 무인기의 수준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김태훈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2014년 3월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엔 일본산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 대는 서울 도심을 거쳐 청와대 상공까지 도달해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한 시설들을 촬영했습니다. 3년 뒤 2017년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기엔 성주 사드기지 사진 10여 장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저렇게 아무런 방호 시설도 없이 벌거벗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성 정찰 기술이 1m 이하까지 판별할 정도로 발전한 만큼 무인기 촬영 자체의 위협이 큰 것은 아니지만 실시간 탐지와 격추가 쉽지 않아 언제든 공격용이나 자폭용으로도 쓰일 우려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많은 교훈을 얻고 있는데 그 드론, 무인기가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우리 군은 북한이 무인기를 적게는 300에서 400여 대, 많게는 1000대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추산합니다. 중국의 D4를 개조한 방현, 그리고 정찰과 공격 임무를 병행할 수 있는 두룸이란 기종도 있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는 성능을 개량한 신형 기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서처나 송골매 등 정찰용 무인기를 운용 중이며 군단급 차세대 무인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원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공중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잡는 대응 미사일 개발과 고성능 전투기 도입 예산을 크게 늘려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논란이 있었던 경항공모함 개발 예산은 통째로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에 새롭게 포함된 6개 사업 중 5개는 삼축체계 관련 사업입니다.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는 킬체인, 발사된 미사일을 유격하는 방어체계, 그리고 미사일로 대량 응징보복하는 3단계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654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미사일 탐지를 위한 공군 차세대 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데 188억 원, 방어를 위한 요격미사일 철매2의 성능 개량에 278억 원을, 장사정포와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하는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도입에 12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미사일 공격에 쓰이는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 도입과 여기에 탑재하는 SM-6 함대공 유도탄 관련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4.4% 늘어난 57조 143억 원. 장병들에게 월 1회 외식 기회를 제공하고 간부 숙소를 개선하는 데도 총 4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조 원 넘게 들면서 작전 효용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경항공모함 사업은 내년 예산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재원이라는 게 늘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제한된 이 재원을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당국은 항공모함 함재기로 미국 F-35B 대신 국산 함재기 KF-21을 개발해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거대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 문제는 노동개혁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회계 장부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서 노조원들이 내는 조합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지지 않았고 그것이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노조도 기업과 같은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기업의 경우 부실 공시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선 노조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강력 처벌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노조에게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이른바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민주노총을 포함해 조합원 1,000명 이상 253개 대형 노조의 회계장부를 공개토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노조집행부의 셀프 감사 관행을 없애고 회계자료 공표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고용세습과 같은 노조 채용 비리, 폭력으로 다른 노조를 방해하는 행위, 노조 가입 탈퇴를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정부의 강한 압박에 노동계가 주춤하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갈등의 뇌관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불법 파업일지라도 파업 후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 봉투법이 그렇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도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노총이 민주당의 대표실을 점거해서 실력 행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실이 있는 9층 창문에 노조법 2, 3조를 즉각 개정하라는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민주노총 노조원 8명이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써붙인 겁니다.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을 처리하라는 건데 당사 앞 시위도 이어졌고 노조법 2조, 노조법 3조 즉각 개정해라! 자진해서 경찰에 연행된 2사람을 제외한 6명은 아직도 당사에서 농성 중입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일방상정하면서 국회 환노위는 파행됐습니다. 상대 의원이 얘기할 때는 조용히 있다면 여야는 특히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도화선이 된 안전운임제를 두고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토위에서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화물연대 그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신들이 먼저 말로 일궈냈던 그 일몰제 3년 연장 문제를 이제는 싹 입 닫고 여당은 화물연대가 정부 제안을 거부하고 불법 파업을 한 만큼 안전운임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 개혁을 해야 됩니다. 여당은 안전운임제 대신 근본적인 제도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갈등의 불씨는 또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12,000명 이상 줄이고 일부 공기업에 불필요한 해외 지사 등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작업의 하나인데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계획하는 공기업 인력 감축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김포를 잇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입니다. 운전자가 직접 통행료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더 많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는 인력을 감축하라는 정부 지침에 맞춰 우선 요금 수납원 등을 줄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아쉽고 근데 12월 달은 되게 많이 준다 하더라고요. 정부는 비대해진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인 12,000여 명을 축소하는데 정원 감축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코레일도 722명, 한국전력도 496명을 줄이고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우한 등 해외 지사 3곳을 폐쇄합니다. 다만 원전과 기차 등 중대재해 예방 인력은 지금보다 늘립니다. 이런 인력과 조직 혁신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공기관 5대 혁신안 중 마지막 순서로 연간 인건비를 최대 7,600억 원까지 아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공기관 비대화에 따른 조직 인력 확대, 부채 규모 증가, 그리고 수익성 생산성 악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계는 이번 조치로 신규 채용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대 노총은 오늘 공공기관 혁신안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28일이죠. 그러니까 모레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닷새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이런저런 말들을 붙였습니다. 우선 28일은 일정이 있어서 나갈 수가 없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출석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서면 조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질문도 받지 않아서 아직은 그 속뜻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측근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천준호 비서실장,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 안호영 수석 대변인과 당대표 회의실에서 나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지만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검찰이 통보한 28일은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고 했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했습니다.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는 서면 조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서면 조사를 할 건지, 혹은 출석을 할 건지, 그다음에 어느 시기 할 건지 이 문제는 변호인하고 검찰과 협의해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일방적으로 불응할 경우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에 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먼저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검찰에 출석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공세에 뒷걸음질 치지는 말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생직사, 사직생 각오로 당당하게 수사해. 당당히 나가셔야죠. 언제까지 안 나갈 수 없는 문제잖아요.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 9월 선거법 사건 때처럼 의총을 열어 출석 여부를 물은 뒤 서면 조사만 받을 경우 반발이 클 것을 우려해 전략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대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 중인 검사들의 이름과 얼굴을 대자보 형식으로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마치 수배 전단처럼 만든 명단에는 윤석열 사단이라는 별칭까지 붙였습니다.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여야의 주장도 달라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 작성을 주도한 게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는 정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재미로 또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한번 표를 만들어 본 건 분명히 아니겠죠. 김복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홍보국이 사흘 전 공개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명단입니다. 대장동과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16명의 이름과 직책,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당 홍보국이 제작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모으고 초안을 만든 건 이 대표 측 인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 가지고 있는 이 대표 수사검사들의 이름과 배치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싶다며 당 소속 법사위에 자료를 요청했고 이틀 뒤 명단으로 공개됐다는 겁니다. 여기다 민주당은 한 검사의 사진을 잘못 게재했다가 오늘 수정했는데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작업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수정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당대표실 관계자였습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여당은 판사를 흔드는데 민주당은 왜 못하느냐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성향 등을 분석해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테러 수준의 만행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사 공개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부에서조차 반헌법적인 행위라는 쓴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내년 3월 8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당권 경쟁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이른바 김장연대도 공식화됐습니다. 물론 이번 당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지 황병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도전할 당권 주자들은 내년 2월 초 당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곧바로 예비 경선, 이른바 컷오프를 거쳐 2월 중순 본 경선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결선 투표제도 이 경선 결과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는데 3월 8일 전당대회 당일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날짜를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비대위 활동이 끝나는 3월 12일 전에는 새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됩니다. 당대표 후보 간 합동 토론회, TV 토론회 등 전당대회 전체 일정에 3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부산 혁신 포럼에 참석해 이른바 김장연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앞으로 일을 잘하도록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덕장과 용장과 덕장과 용장을 두 개를 함께 갖춘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앞서 지난 22일 경남 혁신 포럼에도 두 사람이 나란히 등장했는데 장 의원이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부터 비서실장을 맡아온 걸 들어 김장연대에 윤심이 실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내일 국회에서 당권 주자 중 제일 먼저 출마를 선언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속 수감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2달 만에 윗선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다음은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될 듯합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했습니다. 서해 피격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을 상대로 2019년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측에 돌려보낸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강제 북송과 관련해 윗선이 소환된 것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한 지 2달여 만입니다. 검찰은 서 전 원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하고 사법 처리를 일괄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로선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국정원 전 비서실장 노모 씨로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군 감청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원장님 지시사항을 완료했다는 실무자 메일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함께 노 전 비서실장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사고 뒤 당시 상황이 담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을 유력한 증거인멸시도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은하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심사 결론이 안 났죠? 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영장 전담 판사의 서류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 구청장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를 앞둔 박 구청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어떤 점들을 소명하셨나요? 휴대전화 왜 바꾸셨나요? 직원들한테 증거인멸 지시하셨나요? 박 구청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었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지도 예상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용산구청 최무안전재난과장도 영장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이 두 사람 신병을 확보할 경우 해밀턴 호텔 로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으로 입건된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가 어머니와 아내 명의로 수년간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돈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주택 천여 채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사건으로 이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됐죠. 빌라왕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도 여럿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646억 원을 떼먹은 임대인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전담 TF를 뿌려서 전세 사기 차단에 나설 방침이지만 효과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서울 신림동에 2억 원대 전세를 든 A씨. 계약이 끝난 지 1년이 넘었지만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씨 집주인은 본인 자본 없이 명의만 빌려주며 약 600채의 빌라를 사서 악명을 떨친 진모 씨로 피해자들은 1년 넘게 힘겨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알아보는 것도 힘들고 낙찰 받는다고 해도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청약도 넣을 수 없고.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른바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이 떼먹은 세입자 전세 보증금은 4,389억 원, 피해 건수만 2,10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빌라왕 김모 씨보다 더 큰 보증사고를 일으킨 집주인은 7명, 한 사람이 646억 원이나 떼먹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전세 수요는 높지만 신축 빌라가 많아 시세 파악이 쉽지 않은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통계조차 일부일 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감정가가 정확하지 않아서 가입을 할 수 없다라고 했고 또 1년이 이미 지났으니까 연락을 했는데 그럼 블랙리스트라서 거의 가입할 수 없다라고. 정부는 오는 30일 전담 TF를 발족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각지대의 피해는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실질적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고금리에 따른 전셋값 하락이 불가피해 역전세에 따른 세입자 피해까지 쏟아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치명적인 뇌염을 일으키는 기생충에 감염돼서 사망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귀국한 5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 감염 사례는 드물지만 감염 후에 증상 진행이 빠르고 치명적입니다. 보통 따뜻한 민물에서 감염된다고 하니까 여름 나라로 휴가 계획하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태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원인 모를 열과 두통, 구토에 시달렸습니다. 대형 병원에 열흘간 입원했지만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어 결국 지난 21일 숨졌습니다. 검사 결과 파울러 자유아메바가 검출됐습니다. 뇌 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파울러 자유아메바는 24에서 46도 사이 따뜻한 민물에 사는데 수영하는 사람의 코를 통해 들어와 뇌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세포를 파괴해 사망을 유발합니다. 사람 간 전염은 안 되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치명률은 97%를 넘습니다. 잠복기도 되게 짧아서 보통 10일 정도쯤이면 사망이 이를 정도로 진행이 빠르거든요. 1937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처음 확인된 뒤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81건이 보고됐고 국내에선 이번이 첫 감염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미국이나 중국, 태국 등 파울러 자유아메바 발생이 보고된 지역을 여행할 경우 입수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30대 남성의 집에서 실종된 택시기사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접촉사고 뒤에 다투다가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 닷새 동안 피해자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피해자 신용카드까지 펑펑 썼습니다. 노도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30대 A씨의 집 옷장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놀란 A씨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지난 20일부터 연락이 끊긴 60대 택시기사 B씨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뽀뽀상을 놓고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택시는 1km 떨어진 곳에 버렸습니다.
A씨는 숨진 B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의 메시지에 응답하며 닷새 동안 피해자 행세도 했습니다. 전화는 안 받고 카톡은 받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저 신고하러 온 거죠, 심청팀에. 경찰은 A씨가 숨진 B씨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유족 측은 A씨가 신용카드 여러 장을 훔쳐 대출까지 받는 등 7천만 원 넘게 가로챘다며 경찰에 사용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획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지난 9월 대전의 한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 8명이 숨지거나 다쳤죠. 경찰이 화재의 원인으로 1톤 트럭을 지목했습니다. 트럭에 과열된 배기구와 종이박스 더미가 맞닿으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천장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고 지하주차장에는 온통 검은 연기로 가득합니다. 지난 9월 8명이 숨지고 다친 대전 아울렛 화재 모습입니다. 화재 석 달 만에 지하 1층 하역장에 있던 1톤짜리 트럭이 화재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트럭 배기구가 과열되면서 근처에 쌓인 종이박스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럭 배기구에 설치한 매연 여과 장치인 DPF는 300에서 600도까지 열기를 내뿜는데 실제 실험에서도 순식간에 종이에 불이 붙었습니다. 거의 화염 방사기 수준으로 뜨겁거든요. 300도가 넘는 온도를 기록하면서 일반 종이를 갖다 댔을 때 불이 붙는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발화점 인근 스프링클러도 제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스프링클러 제어 장치가 왜 꺼져 있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대전점 관계자들뿐만 아니고 이번 화재와 관련된 본사 관계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정 수사하도록.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한 업체 관계자 13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한파와 폭설로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4기가 재가동되거나 발전을 시작한 덕분입니다. 전력 거래량에서 이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5시 전력 수요가 92,999메가와트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이틀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한파와 폭설로 난방 수요가 몰리며 전력 사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력 예비율은 12%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원전 추가 가동 덕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와 5년 만에 가동을 재개한 한빛 4호기 등의 원전 가동으로 예비 전력이 2자릿수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력 거래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0.7%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탈원전을 내세웠던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전 전력 비중은 모두 20%대였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지로 원전이 다시 가동되며 겨울철 전력 수급에 급한 불을 끈 셈입니다. 원자력의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을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공급 설비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부는 추가 원전 가동을 통해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한 데 이어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대통령실 안에 비서관실 2곳을 신설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서관실 신설은 미국 원전업체와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홍현주 기자의 단독 취재에서 확인하십시오. 대통령실이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해 비서실 산하의 국제법률 비서관실을, 국정기획수석 산하의 정책조정 비서관실을 각각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법조계와 산업부 에이스로 새 비서관실을 꾸려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법률 비서관에는 첫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 방문 검사를 지낸 이영상 변호사가 유력하고 정책조정비서관은 산업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막판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직제 개편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 역시도 또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를 찾아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안보실에 신설된 경제안보 비서관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안보실이 아닌 비서실에 2개 비서관실을 추가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이제 며칠 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한 해가 넘어가는 지금까지 그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새 정부는 새 정부대로 철학이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도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알박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은 어느 정부에서는 있었던 이런 일인데 이번에는 정도가 좀 심하다고요? 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 350곳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은 300개에 가깝습니다. 10곳 중 8곳이 넘는데요. 예.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기관장은 10%도 안 됩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이사와 감사까지 합치면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나는데요. 전체 임원 3,080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은 2,655명, 이 86%에 이릅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임기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새 정부와 일하기가 쉽지는 않겠군요. 네, 정권이 바뀌면 국정 운영 철학도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예가 에너지 분야입니다. 예. 그런데 탈원전주의자인 김재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문재인 정권 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임명돼서 논란이었습니다. 예. 이런 경우 현 정부 여당과 업무상 협조가 어려운 건 물론이고 국정 기조와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손발을 맞춰서 새 정부의 정책에 맞게 모든 기관들이 캐치프레이즈도 내걸고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내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하시던 분들과 정책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고. 예,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경우는 버티기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전 정부 인사라고 하더라도 일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이 전문성이 없는 보훈 인사나 정권 말기에 한 자리 챙겨주기 위한 코드 인사의 경우 조직 내 성과와 상관없이 자리만 보전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지난해 경영평가 낙제점을 받은 D등급 이하 공기업은 코리일과 석탄공사, 마사회 등 이 5곳뿐이었는데 예. 공교롭게도 모두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논란이 된 기관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념과 가치가 다른데 그 공공기관장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세금만 축내고 있는 겁니다. 그 기관이나 혹은 정부의 직원들만 죽어나는 거죠. 예, 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 논란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편법적으로 끌어냈다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를 6개월 남기고 공공기관장 59명을 무더기로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알아서 물러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사실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똑같은 논리로 다음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텐데 그렇다면 정치권이 지금쯤은 해법을 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야 모두 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자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방지법을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를 두고 입장차가 커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과 연관 있는 공공기관은 최소한 새 대통령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뭐 자리가 워낙 많으니까 칼로 두부 자르듯 명확하게 정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겠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싶은 폭풍이 닥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혹한과 폭설까지 더해져서 지금까지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눈더미 속에 사망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자동차와 집도 눈에 파묻혔습니다. The snow's literally drifted like 4 feet against the door. 겨울 폭풍이 닥치면서 미국 전역에서 최소 40여 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버펄로시에서만 10여 명이 숨졌는데 눈더미 속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하지 못해 숨진 응급 환자 3명도 포함됐습니다. This is a war with Mother Nature, and she has been hitting us with everything she has since the late hours of Thursday into Friday, Saturday, and now on Christmas morning. 연말을 맞아 1억 명 이상이 여행을 떠날 걸로 예상됐지만 항공편도 하루 수천 건씩 지연되거나 결항되면서 여행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They told me no flights through Southwest for today and tomorrow, so I'm just gonna head home, I guess. 한때 18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가스관이 얼면서 천연가스 생산량도 하루 만에 10% 급감했습니다. 아직 눈더미 속에 사망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복구가 본격 시작되면 인명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3,700만 명에 달한다는 내부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는 걸 떠올린다면 중국 상황이 체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 집단 면역이 갖춰지지 않아서 사망자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일부 지방은 장례 절차 없이 화장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병상이 환자들로 가득 차 있고 중환자 치료를 위한 산소통도 어지러이 놓여 있습니다. 现在我们每天的这个工作量是非常大的，现在我们已经到了530多的急诊量了。 병원 복도와 로비까지 개방해봤지만 밀려드는 환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24일 하루 저장성에서만 100만 명의 환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3,700만 명으로 추산되고 20일간 누적 확진자는 2억 4,800만 명에 이른다는 내부 문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신규 감염 수치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의료 마비는 장내 대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운구 차량들이 끝도 없이 밀려 있고 야외 컨테이너에 시신이 방치돼 있습니다. 광저우는 아예 발인 같은 장례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전문가들이 중국 내 새 변이 출현을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 WHO is very concerned over the evolving situation in China, with increasing reports of severe disease. SNS에는 혀가 검게 변하거나 눈이 붓는 등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작가 조세희 씨가 어제 숙한으로 별세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서 우리 학생들과 독자는 늘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를 고발했던 작가로 조 씨를 기억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1970년대 빈부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담아낸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일명 난쏘공으로 한국 사회에 불평등이라는 화두를 던졌던 작가 조세희 씨가 향년 80세로 별세했습니다. 조 씨는 무허가 주택에 사는 난쟁이 가족을 통해 고통받는 도시 빈민의 삶을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노동과 계급 갈등이라는 시대를 관통한 문제의식은 난쏘공이 1978년 출간 이래 꾸준히 읽힌 원동력이 됐습니다. 올해 7월 320쇄를 찍었고 문학작품으로서는 이례적으로 150만 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청년의 때에 이 책이 이제 저의 인생의 어떤 방향을 잡아주고 사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고인은 난쏘공을 발표한 이듬해인 1979년 동인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에게도 그런 시대 정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후배 작가들이 본받아야 될 모두가 일한 대가로 먹고 입는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조세희. 고인의 꿈은 2020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이탈리아제 스푸극을 말하는 스파게티 웨스턴 3부작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현상금 사냥꾼으로 등장합니다. 수배된 흉악범 목에 걸린 현상금을 노리죠. You recognize this man? Yeah, it's you. 보안관 사무실 앞에는 수배 전단들이 붙어 있곤 합니다. 체포 경쟁을 부추기려고 포스터에 아래 이런 글귀가 곁들여 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응징하라는 것이죠. 나치 독일은 유대인 상점들의 노란 육각형 별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10달 뒤 별이 찍힌 예배당과 가게 7천여 곳이 공격당해 유대인 90여 명이 숨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문화혁명 때는 대자보에 반당 분자로 낙인 찍히면 홍위병들이 잔인한 린치를 휘둘렀습니다. 희생자들은 바보 모자를 쓰고 목에 팻말을 건 채 끌려다녔습니다. 닥치는 대로 공격 좌표를 찍어대던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명단과 사진을 공개한 이른바 웹자보를 보면서 저는 수배 전단부터 떠올렸습니다. 마치 무슨 조직폭력배 도표라도 되는 듯 지휘 라인에 따라서 배열해 윤사단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그래놓고 민주당은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들은 모두 야당 파괴범이 될 것이고 정적 제거에 동원된 정치검사라는 딱지가 붙는 셈입니다. 민주당이 이 자료를 전국 지역위원회에 내려보내고 당 SNS도 게시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정치검사를 응징하고 검찰을 해체하자, 과거 행적도 달아라는 열성 지지자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비밀이 아닌 이상 신상 공개가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의 신상 공개라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제 곧 신상 털기, 인신 공격도 시간 문제가 되겠죠. 걱정이 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특기가 바로 좌표 찍기였습니다. 정치인부터 판검사, 지식인, 일반 시민까지 신상 목록을 공개하고 문자 폭탄을 유도하는 집단 폭력의 전성기였죠. 대통령 입에서 나온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은 양념이라는 말은 그 뒤틀린 시대를 상징하는 말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백을 장담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조사를 미루는 건 명백한 자기 모순입니다. 그 모순을 합리화해 보려는 민주당의 안간힘이 안쓰럽습니다만 이런 말초적 아이디어까지 짜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검사 명단 웹자보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거대 야당이 부처대는 대자보입니다. 81살의 배우 김혜자 씨가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정치를 가리켜 대본도 연기자도 다 형편없다고 했습니다. 억지를 쓰고 선동을 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삼류 막장 드라마가 최악이라는 사실을 자신들만 모른다고 했죠.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지탱하는 덕분에 이 나라가 안 망한다는 말에도 격하게 공감합니다. 12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안쓰럽습니다. 였습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중부 지역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연말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정체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공기가 다소 탁하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신경 써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충주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광주와 전주가 영하 6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동안 쌓인 눈이 녹다 얼다 하면서 도로는 더 미끄러워지겠습니다. 한동안 눈 소식이 없던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6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